서연이 신발을 가지런히 돌려놓고 현관문을 닫는 가자. 순간 집안의 공기가 아주 조금 바뀌는 게 느껴졌다. 똑같은 오후, 똑같은 겨울빛인데도 가자. 사람 하나 빠졌을 뿐인데 집이 갑자기 넓어 보였다. 어머니, 금방 다녀올게요. 저녁은 가자. 냉장고에 반찬해 두셨죠? 서연은 끝까지 웃으면서도 눈밑이 어제보다 더 얇아져 있었다. 가자. 화장이 가려주지 못하는 피로가 있었다. 정희는 괜히 앞치마 끈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그래. 길 조심하고. 버스에서 괜히 서 있지 말고 앉아. 서연이 네하고 밝게 대답할 가자. 때 옆에 서 있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은 서연의 코트깃을 한번 쓱 정리해주고는 다시 휴대폰 화면으로 시선을 떨궜다. 알림이 울린 것도 아닌데 손가락이 습관처럼 새로 고침을 하듯 위로 훑었다. 정희는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요즘 민수는 늘 저랬다.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혹은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민수야. 정희가 부르자 민수는 반박자 늦게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가 초점 맞추느라 잠깐 흔들렸다. 네, 엄마. 목소리는 너무 멀쩡했다. 너무 멀쩡해서 더 불길했다. 서연이 나가고 잠깐 정적이 찾아왔다. 현관문 너머로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까지 사라지자 이제 집안에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와 벽시계 초침만 남았다. 정희는 싱크대에 놓인 컵을 하나씩 씻으며 일부러 손을 바쁘게 움직였다. 사람은 손이 바쁘면 마음이 덜 흔들린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다. 그런데 오늘은 손이 바쁠수록 마음이 더 선명해졌다. 민수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더니 문에 손을 올렸다. 딸깍딸깍. 현관문 잠금 장치가 2번 돌아갔다. 정희는 컵을 헹구던 손을 멈췄다. 물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렸다. 잠그냐? 괜히 물었다. 아무렇지 않게 정말로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민수는 등을 보인 채로 대답했다. 요즘 문 열어놓으면 추워요. 바람도 들어오고. 그 말은 맞았다. 그런데 민수는 추위를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릴 때부터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두고 자던 애였다. 정희는 컵을 건조대에 올려놓고 물기를 닦는 척 천천히 뒤를 돌아섰다. 민수의 손이 커튼에 닿아 있는 걸 봤다. 거실 커튼을 끝까지 내리는 손, 햇빛을 가리는 손. 마치 누군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민수야, 낮인데 커튼은 왜? 말끝이 흐려졌다. 민수의 표정이 너무 단단해 보여서. 민수는 커튼 끈을 묶고 나서야 정희를 바라봤다. 엄마 눈부시잖아요. 눈부시다. 정희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거실에 앉지도 않았으면서 눈부시긴 뭘 눈부셔. 그때였다. 민수가 거실 서랍장 쪽으로 가더니 아래 칸을 열었다. 정희는 서랍장 안이 어떤지 알고 있었다. 오래된 공구함, 바닥에 굴러다니는 건전지, 예전 아버지 정의 남편가 쓰던 드라이버들 그런 것들. 그런데 민수는 공구함을 꺼내지 않았다. 그는 그 안쪽, 더 깊은 곳에서 뭔가를 꺼냈다. 딸랑.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열쇠 꾸러미였다. 정희의 심장이 아주 작게 툭 하고 내려앉았다. 열쇠가 저기에 있었나? 아니었다. 원래는 주방 다용도 서랍에 고무줄로 묶어놓던 것. 아무나 집어갈 수 있는 위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희도 열쇠를 본 적이 없었다. 민수가 관리하겠지 하고 넘겼다. 며느리도 별말이 없길래. 민수는 열쇠 중 하나를 골라주었다. 그리고 지하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정희는 뒷목이 서늘해졌다. 지하실. 이 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이사 첫날이었다. 부동산에서 창고로 쓰기 좋다고 했고 정희는 한번 내려가 봤다가 먼지와 습기 냄새에 기침만 잔뜩 하고 올라왔었다. 그 뒤로는 거의 내려갈 일이 없었다. 서연이 들어온 뒤에도 그랬다.
며느리는 어두운데 무서워요라며 웃고 넘겼고 정희는 안 내려가도 돼. 위험해. 하고 말아버렸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민수가 지하실 문 앞을 지나다닐 때마다 어깨가 한 번씩 굳는 걸 본 게. 그리고 서연이 유독 지하실 쪽은 정리 안 해도 돼요라고 말하던 게. 민수는 문 앞에서 잠깐 멈췄다. 마치 예의라도 차리듯이. 주변을 한번 훑고 숨을 아주 짧게 들이켰다.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민수는 지금 집안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민수야. 정희는 이번엔 소리를 낮췄다. 자신도 모르게. 뭐 하는 거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들어가는 소리만 났다. 딸깍. 그리고 또 하나의 소리. 쇠가 쇠에 걸리는 소리. 덧자물쇠였다. 정희는 눈을 크게 떴다. 지하실 문에 저런 게 있었나? 민수는 덧자물쇠까지 채우고 나서야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며 아래쪽에서 찬 공기와 함께 묘한 냄새가 올라왔다. 습한 창고 냄새가 아니라 화학약품 같은, 새 제품 비닐 같은, 어쩐지 인공적인 냄새. 정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다. 정말로 그럴 생각이었다. 하지만 발이 마음을 앞질렀다. 사람은 어떤 순간엔 두려움보다 궁금증이 더 큰 법이다. 아니, 궁금증이 아니라 본능적인 위기감. 저 아래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감각. 민수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발, 두 발. 계단이 나무여서인지 발소리가 뚜렷했다. 그리고 민수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흘러나왔다. 이제 괜찮아. 오늘은 잘할 수 있어.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 혼잣말치고는 너무 다정했다. 정희는 숨을 죽였다. 민수가 완전히 내려간 뒤 지하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아주 조금 문이 덜 닫혀 있었다. 문 아래로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다. 지하실에서 빛이 새다니. 정희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조심조심 다가갔다. 발끝부터, 숨부터. 문 앞에 선 순간 더 선명해진 소리가 있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 반복되는 얇고 단정한 목소리. 서연의 목소리와 너무 비슷해서 정희는 순간 귀가 잘못된 줄 알았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여보, 오늘도. 녹음이었다. 분명히. 정희는 모간이 바싹 말랐다. 그 말은 서연이 민수에게 자주 하던 말이었다. 결혼하고 들어와서 아들이 힘들어 보이는 날이면 꼭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을 왜 지하실에서, 왜 반복해서. 정희는 고개를 숙여 문틈에 눈을 갖다 댔다. 처음엔 어둠만 보였다. 다음엔 형태가 보였다. 빛이 있었다. 생각보다 밝았다. 모니터들이 여러 개 켜져 있었다. 작은 방 안을 한꺼번에 비추는 화면들. 거실, 부엌, 현관, 안방 각도가 조금씩 다르지만 전부 이 집 안이었다. 정희의 호흡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집안을 보고 있어. 그리고 화면 앞에 앉아있는 민수가 보였다. 민수는 이어폰을 한쪽만 끼고 있었다. 한쪽 귀로는 녹음된 목소리를 듣고 다른 쪽 귀로는 방 안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런데 화면 옆 민수의 맞은편에 사람이 있었다. 정희는 눈을 깜빡였다. 사람처럼 보였는데 움직임이 없었다.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떨어져 있었고 서연이 자주 입는 것 같은 연한색 니트가 걸쳐져 있었다. 서연. 하지만 서연은 지금 친정에 가는 길이었다. 방금 전까지 현관에서 웃으며 나갔다. 정희는 그 사람의 옆모습을 보려는 순간 민수가 갑자기 손을 뻗어 그쪽에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마치 인형을 다루듯이. 정희는 그때 알아차렸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머릿속이 하얘졌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무릎이 먼저 바닥에 닿았다. 쿵.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났다.
정희는 자기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오는 것도 막지 못했다. 심장이 귀 옆에서 뛰었다. 숨이 턱 막혔다. 문틈 너머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멈췄다. 정적. 딱 그 짧은 정적이 정희를 더 깊게 얼려붙게 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일어서는 소리였다. 정희는 주저앉은 채로 손을 뻗어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한 발 한 발 뚜렷하게 가까워졌다.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눈을 감지 못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문틈만 바라봤다. 그 틈이 점점 넓어졌다. 문틈이 넓어질수록 정희는 숨이 더 얇아졌다. 아니야. 들키면 안 돼. 그 생각이 머리를 때렸는데 몸은 이미 주저앉아 있었다. 무릎이 바닥에 붙어 떨어지질 않았다. 문이 툭 하고 더 열렸다.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습기 섞인 냄새에 뭔가 새것 같은 비닐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마치 사람이 오래 머무는 방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물건을 쌓아둔 곳에서 나는 냄새. 정희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뭐라도 잡아야 했다. 몸을 일으켜야 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민수의 발이 보였다. 양말만 신은 발. 평소와 똑같이 생긴 발인데 이상하게 낯설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위에서 내려왔다. 낮고 조용했다. 화내는 목소리도 아니고 다정한 목소리도 아니고 정확히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목소리. 정희는 재빨리 고개를 숙인 채로 바닥을 쓸어담는 척했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도 뭔가를 주어야만 할 것 같았다. 아, 그 그릇이. 말이 제대로 안 나왔다. 정희는 침을 삼키고 억지로 웃음기를 넣었다. 그릇이 떨어진 줄 알았어. 소리가 나서. 그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었다. 완벽한 거짓말이 아니라 불완전한 거짓말. 오히려 그 편이 사람을 안심시킨다고 정희는 오래 살면서 배웠다. 너무 자연스러우면 오히려 의심받는다.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정희는 시야 끝으로 민수의 손을 봤다. 문고리를 잡고 있는 손. 손가락 끝이 아주 희미하게 떨리는 것 같기도 했다. 정말 떨리는 건 본인인지 자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희의 눈도 떨리고 있었다. 엄마, 여기 왜 있어요? 민수가 한 발 더 나왔다. 계단 위로 한 발. 정희는 그걸 보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려다 멈췄다. 뒤로 물러나면 더 수상해 보일 테니까. 그냥 정희는 바닥만 보며 손으로 치마를 털었다. 밑에서 바람이 올라오길래 문이 덜 닫혔나 싶어서. 민수는 문을 한번 내려다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을 더 밀어 닫았다. 쾅 하고 닫히진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조심스럽게 닫는 문. 상대가 반응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듯한 문.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또각또각 났다. 덧자물쇠까지. 민수는 그 행동을 하면서도 정희를 쳐다보지 않았다. 정희는 그 순간 깨달았다. 민수는 정희가 뭘 받는지보다 정희가 뭘 받다고 말할지를 계산하고 있었다. 엄마, 무릎 괜찮아요? 민수의 시선이 정의 무릎으로 내려갔다. 바닥에 부딪힌 자리에 얼얼함이 올라오고 있었다. 정희는 그 질문에 오히려 더 숨이 막혔다. 너무 일상적인 말이어서. 너무 정상적인 말이어서. 그 정상성이 방금 지하실에서 본 비정상과 같은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이 정희를 더 흔들었다. 괜찮아. 정희는 입꼬리를 올렸다. 나 원래 좀 덜렁대잖니. 민수는 잠깐 웃는 척했다. 정희는 그 웃음이 표정일 뿐이라는 걸 알았다. 눈이 웃지 않았다. 눈은 정희의 얼굴을 스캔하듯 훑었다. 눈동자가 아주 잠깐 정희의 손을 봤다. 정희가 무의식적으로 쥐고 있던 손.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엄마.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정희는 그 한 단어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하실은 내려가지 마요. 거기 위험해요. 아시잖아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개를 끄덕이는 게 너무 쉬웠다. 정말로 위험해서 내려가지 말라는 말처럼 들렸다. 그럴수록 더 기이했다. 위험한 게 먼지나 곰팡이라면 왜 저렇게 잠가야 하지? 민수는 정희의 팔꿈치를 살짝 잡았다. 손길은 세지 않았다. 오히려 다정했다. 근데 그 다정함이 안내가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졌다. 부엌에 따뜻한 거 있어요. 엄마 손 차가워. 민수가 그렇게 말하며 정희를 부엌 쪽으로 돌려 세웠다. 정희는 아들의 손길에 이끌려 두어 걸음 걷다가 순간 발이 멈췄다. 지금 내가 뭘 본 거지? 생각이 뇌 속에서 튀었다. 정희는 고개를 돌려 지하실 문을 봤다. 문은 평범했다. 도배지색도 손잡이도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문이 그냥 문이 아니었다. 집 안에 숨겨진 다른 집, 현관 아래에 또 하나의 생활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민수가 정희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말없이 부엌으로 물을 틀었다. 물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리게. 정희는 그게 의도라는 걸 알았다. 소리를 만들면 생각이 흩어지고 대화가 끊기니까.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민수는 평소처럼 말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희는 그 질문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다. 오늘 저녁. 지금 방금 전까지 지하실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서연을 닮은 무언가가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저녁 메뉴를 묻는다고. 정희는 입술을 때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아무거나 너 먹고 싶은 걸로. 민수는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통을 꺼냈다. 익숙한 손놀림. 정희는 그 손놀림이 무서웠다. 사람이 어느 정도의 두 얼굴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게 인간의 영역인지 정희는 갑자기 확신이 사라졌다. 잠깐의 틈을 타 정희는 자신의 손을 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했는데 폐가 잘 열리지 않았다. 엄마. 민수가 다시 불렀다. 이번엔 가까운 목소리로. 정희는 흠칫 고개를 들었다. 민수는 정희 앞에 컵을 하나 내려놓고 따뜻한 물을 따라줬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정희는 컵을 잡았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소름 돋았다. 이 손으로 아까 그걸 만졌겠지. 정희는 컵을 입에 대지 못했다. 민수는 의자를 끌어 정의 맞은편에 앉았다. 엄마, 요즘 서연이랑 저 잘 지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정희는 대답 대신 컵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정희는 너무 잘 알았다. 민수는 지하실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가족이라는 방패를 먼저 꺼내들고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민수의 눈을 정면으로 봤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정희야,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들키지 않는 거야. 그리고 살아남는 거야. 서연도 포함해서.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다. 그래. 엄마가 뭐 걱정하냐? 너희만 잘 살면 됐지. 민수의 눈에서 긴장이 아주 미세하게 풀렸다. 정말 미세하게. 그걸 본 순간 정희는 확신했다. 민수는 내가 봤다는 걸 이미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나를 안전한 사람으로 되돌리려는 중이다. 자기 편으로. 정희는 컵을 들었다. 입에 대었다. 목이 뜨거웠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상황이. 정희는 꿀꺽 삼켰다. 억지로. 서연이는 몇 시쯤 온대? 정희가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민수는 대답을 하려다 아주 잠깐 멈칫했다. 그 미세한 멈칫.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저녁 전에 올 거예요. 민수는 웃었다. 엄마 왜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저녁 반찬 더 해야 하나 싶어서. 민수는 아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저는 잠깐 위에 좀 올라갈게요. 물건 정리 좀. 정희는 그 말이 지하실로 다시 내려가겠다라는 뜻이란 걸 알았다. 그러나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민수가 부엌을 나가자 정희는 손에 쥔 컵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탁! 작은 소리였는데 너무 크게 울렸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 창가로 갔다. 커튼은 내려져 있었다. 낮인데도 집이 어두웠다. 정희는 커튼 끝을 아주 조금만 들어 올렸다. 밖은 평범했다. 동네 사람들, 지나가는 차, 겨울빛.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정희는 커튼을 다시 내려놓고 자기 가슴을 눌렀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서연이 오기 전까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때 위층에서 아주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딸랑.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정희는 등줄기가 굳었다. 그리고 알았다. 민수는 또 열쇠를 들었다. 이번엔 확실하게 잠그기 위해서. 정희는 식탁 밑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꽉 잡았다. 화면은 꺼져 있었는데도 손바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연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 말하면 그 순간 민수가 어떤 짓을 할지. 정희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결심했다. 오늘은 들키지 않는다. 대신 다음엔 내가 먼저 준비한다. 부엌 문 너머로 지하실 문 쪽에서 딸깍 하는 소리가 한 번 더 들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히 잠기는 소리였다. 정희는 한동안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물을 한 모금도 더 못 마셨다. 따뜻해야 할 온기가 손바닥 안에서만 맴돌고 목구멍은 여전히 바싹 말라 있었다. 민수가 위층으로 올라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아까와는 달랐다. 아까는 사람이 없는 조용함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이 있는데도 숨는 조용함이었다. 정희는 부엌을 정리하는 척 접시를 하나씩 닦았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올 거라 믿었지만 오늘만큼은 손이 움직일수록 머리가 또렷해졌다. 문틈으로 보였던 화면들, 서연의 목소리, 서연을 닮은 무언가. 그게 자꾸 눈앞에 겹쳐졌다. 내가 뭘 봤지 정확히. 정희는 스스로에게 되묻다가 멈췄다. 정확히 떠올리면 그 순간이 다시 살아날 것 같았다. 싱크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정희는 문득 거울처럼 반사되는 창문 유리에 자신의 얼굴이 비친 걸 봤다. 눈이 너무 커져 있었다. 사람이 공포를 삼키면 얼굴이 이렇게 되나.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다. 괜찮다. 입 밖으로 내면 조금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중얼거렸다. 그때 위층에서 또각하고 바닥을 누르는 소리가 났다. 민수의 발소리였다. 잠시 후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소리, 서랍을 여는 소리, 그리고 다시 딸랑하는 금속 소리. 정희는 손에서 행주를 놓칠 뻔했다. 또 열쇠? 정희는 더 이상 부엌에 있을 수가 없었다. 너무 밝은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게 오히려 위험해 보였다. 정희는 걸음을 죽여 거실로 나갔다. 커튼이 내려져 있어서 낮인데도 방이 저녁처럼 어두웠다. 거실 한쪽 소파 뒤에는 예전에 놓아둔 작은 화분이 있었다. 정희는 그 화분을 만지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시선을 위층으로 보냈다. 계단은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불안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잠시 후 민수가 내려왔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는데 그게 더 이상했다. 무언가를 숨긴 사람은 꼭 손이 비어 보이려 한다. 정희는 예전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던 적도 있고. 엄마.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칼날을 벗겨낸 칼 같았다. 정희는 고개를 돌렸다. 왜? 민수는 소파 옆으로 다가오더니 마치 그냥 지나가다 생각난 것처럼 말했다. 오늘 서연이 친정에서 몇 시쯤 나와요?
정희는 순간 심장이 한 번 쿵했다. 왜 나한테 묻지? 서연 일정은 민수가 더 잘 알 텐데. 아니, 더 정확히 맞춰놓는 사람일 텐데. 정희는 한 박자 늦게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글쎄, 저녁 전에 온다더라. 아까 너도 그랬잖아. 민수는 아, 맞다 하고 웃었다. 그 웃음이 너무 깔끔해서 정희는 오히려 불안해졌다. 사람이 웃을 때는 어딘가 허술해야 한다. 근데 민수의 웃음은 허술함이 없었다. 연습한 표정 같았다. 민수는 거실을 한 바퀴 훑었다. 정희는 그 시선이 정리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각도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엄마, 커튼 너무 내려놨다. 민수가 말했다. 정희는 속으로 내가 내렸잖니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는 다른 말이 나왔다. 눈부셔서 내가 내린 거 아니었니? 정희는 일부러 살짝 웃었다. 농담처럼. 민수는 미간이 아주 잠깐 좁혀졌다가 다시 풀렸다. 아, 맞다. 내가 내렸지. 그는 대충 넘어가듯 말하면서도 정의 눈을 한 번 더 찔러봤다. 정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끝이다. 정희는 그 순간 결심했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대신 확인을 하자. 민수야. 정희가 천천히 말했다. 너 요즘 손 어디 다쳤니? 민수는 손목을 반사적으로 뒤로 숨겼다. 그 움직임이 답이었다. 아, 이거? 민수는 태어난 척 손목을 내밀었다. 얕은 긁힘. 창고 정리하다가. 별거 아니에요. 창고. 또 창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구나 하고 넘기는 척했다. 하지만 눈은 손목이 아니라 손톱 끝을 봤다. 하얀 가루가 아주 조금 묻어 있었다. 페인트 같았다. 정희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창고에 페인트 칠이라도 했니? 민수의 입꼬리가 조금 굳었다. 아, 그거 그냥 벽에 뭐가 묻어서 닦다가. 정희는 알았다. 거짓말은 디테일에서 무너진다. 하지만 정희는 그 디테일을 지금은 잡지 않았다. 지금 잡으면 민수는 더 깊게 숨을 테니까. 정희는 자리를 옮겨 TV를 켰다. 소리가 나오게.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우자 집이 조금 정상처럼 보였다. 민수는 잠시 정의 옆에 앉았다. 둘이 나란히 앉아 뉴스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정희는 이상하게 함께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같은 소파, 같은 화면, 같은 공기인데도 민수는 다른 곳에 있었다. 정희는 그 다른 곳이 지하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민수는 갑자기 리모컨을 집었다. 볼륨을 조금 더 키웠다. 엄마, 뉴스 시끄럽지 않아요? 민수가 말했다. 정희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시끄러운 건 뉴스가 아니라 내가 숨기고 있는 것인데. 괜찮다. 정희는 차분히 말했다. 집이 조용하면 더 쓸쓸하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근데 그 시선이 화면을 보는 게 아니라 정희의 반응을 숨죽여 듣는 것처럼 보였다. 정희는 그걸 느끼며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몇 분쯤 지났을까? 민수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수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정희에게 웃어 보였다.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담배는 안 피우고요. 민수는 먼저 변명하듯 덧붙였다. 정희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담배? 누가 담배 얘기를 했지? 민수는 스스로 의심 포인트를 미리 지우려는 사람처럼 굴었다. 그래. 정희는 리모컨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와. 민수가 현관 쪽으로 가려다 잠깐 멈췄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정희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엄마. 민수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나 믿죠? 정희는 그 질문에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보통 믿을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그 말을 꺼낸다. 정희는 웃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럼.
내가 너를 안 믿으면 누굴 믿니? 민수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돌아갔다. 정희는 그 소리가 끝나기 전에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다. TV는 켜둔 채로. 정희는 민수의 방으로 갈까 하다가 멈췄다. 아니, 지금은 방이 아니라 지하실 문 쪽을 먼저 확인해야 했다. 정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하실 문 앞으로 갔다. 문은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다. 손잡이를 살짝 돌려보니 미동도 없었다. 덧자물쇠도 걸려 있었다. 정희는 문에 귀를 대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아주 멀리서 낮고 일정한 웅 하는 소리가 들렸다. 모니터 전원 소리 같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정희는 눈을 감았다. 저 아래는 아직 살아있다. 그 생각이 소름처럼 올라왔다. 정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 손이 또 떨렸다. 그 떨림을 누르며 정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무턱대고 열지 않는다. 대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찾는다. 그때 현관 쪽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는 소리. 정희는 얼어붙었다. 벌써 돌아왔어. 정희는 황급히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지하실 문에서 떨어져 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그런데 들어온 건 민수가 아니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였다.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서연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 민수는 어디에 있는 거지? 그리고 민수는 서연이 지금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서연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웃으려 했다. 하지만 웃음이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다. 눈이 정희를 향해 와서 정희의 얼굴을 한번 훑고 멈췄다.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대답하려다 목이 잠겼다. 서연을 보면 지하실의 그 모양이 떠올랐다. 그래서 정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아니야. 정희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너 일찍 왔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 집에 있어요? 정희는 그 질문에서 며느리가 이미 규칙을 알고 있다는 걸 확신했다.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집의 공기가 달라진다는 걸.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방금 나갔어.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려다 그 숨이 중간에서 꺾였다. 안도하는 게 맞는지 더 불안해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정희는 서연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심했다.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건 지하실이 아니야. 지하실을 필요로 만드는 민수의 마음 그게 진짜 위험한 거야. 그리고 그 위험은 이제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었다. 서연은 거실로 들어오지 않고 현관과 거실 사이 딱 중간쯤에 서 있었다. 마치 발을 한 발만 더 들여놓으면 뭔가가 바뀔 것처럼 혹은 들키는 것처럼. 정희는 그걸 보자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며느리가 집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어떤 규칙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추운데 거기 서 있지 말고 안으로 와. 정희는 일부러 평소처럼 말했다. 괜한 티를 내면 서연은 더 굳을 테니까. 서연은 네 하고 대답은 했지만 몸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정희가 먼저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서연도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왔다. 부엌은 TV 소리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다. 현실을 붙잡아주는 소리 같았다. 정희는 일부러 냄비 뚜껑을 열고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렸다. 차 한 잔 마실래? 정희가 물었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그 고개가 끄덕이는지 떨리는지 모를 정도로 작게 움직였다. 정희는 찻잔을 꺼내면서도 서연을 힐끔힐끔 봤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런데 그 손이 이상하게도 매우 조심스러운 사람의 손이었다. 피해자가 흔히 갖는 소리를 줄이고 흔적을 줄이고 존재를 줄이는 습관. 친정은 별일 없었고
정희가 물을 붓는 척하며 말을 꺼냈다. 네. 서연은 대답하고도 바로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마치 변명하듯 덧붙였다. 엄마가 저보고 좀 쉬고 오라 그래서요. 정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천천히 물었다. 서연아.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 하나에도 반응하는 몸. 정희는 그 반응이 확실해질수록 더 확신이 들었다. 너 나한테 뭐 숨기고 있지? 서연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눈이 흔들렸다. 도망갈 길을 찾는 눈이었다. 정희는 서두르지 않았다. 급하게 몰아붙이면 서연은 더 깊이 숨는다. 정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왔다. 물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서연은 그 소리를 핑계 삼아 숨을 고르고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안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희는 찻잔을 서연 쪽으로 살짝 밀어주며 말했다. 그럼 모르겠다는 것부터 말해봐. 그게 시작이야. 서연은 찻잔을 잡았다. 따뜻함이 손끝에 닿자 그제야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졌다. 서연은 그 눈물을 닦지도 않았다. 대신 입술을 떨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남편이. 서연은 민수라는 이름 대신 남편이라고 불렀다. 그 거리감이 더 아팠다.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아니, 이상하다는 말도 좀. 서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처음엔 그냥 불안하다고 했어요. 잠이 안 온다고. 회사에서도 자꾸 실수한다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사이를 비워줘야 서연이 숨을 쉬었다. 서연은 한숨을 삼키고 다음 문장을 겨우 꺼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를 보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희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단어 맞추려 한다라 정희가 본 광경과 너무 정확히 맞닿았다. 어떻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조금 숙인 채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제가 웃는 게 마음에 안 든대요. 너무 억지로 웃는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웃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정희는 순간 소름이 올라왔다. 그 말은 이상할 수도 있다. 부부 사이에선 있을 법한 말로 포장될 수도 있다.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민수가 연습이라는 말을 정말로 연습으로 쓰고 있다는 걸. 서연은 계속 말했다. 제가 뭘 하면 지금 그 표정이야, 지금 그 말투야, 이렇게 자꾸 지적했어요. 저는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겠지 했고. 서연은 손가락으로 찻잔 테두리를 꾹 눌렀다. 손톱이 하얗게 변했다. 근데 어느 날 서연이 말끝을 떼지 못했다. 정희는 성급히 묻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지금 말 안 해도 돼. 숨부터 쉬어. 서연은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이 가슴에서 걸렸다가 겨우 내려갔다. 어느 날 밤에요. 서연이 마침내 말했다. 제가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두운데 TV도 안 켜져 있었고요. 정희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바로 그려졌다. 커튼 내려진 낮, 어두운 거실, 그리고 정상인 척하는 얼굴.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서연은 눈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서연아, 너 말투가 어제랑 달라. 정희는 목이 잠깐 막혔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정하길 요구하는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라 관리였다. 서연은 허리를 조금 굽혔다. 제가 사람이 날마다 똑같냐고 했더니 남편이 웃었어요. 진짜 너무 다정하게 웃으면서. 그래서 연습하면 되라고. 정희의 손이 컵을 꽉 잡았다. 서연은 그 다음 말을 내뱉듯 말했다. 그날 새벽에 제가 문틈으로 봤어요. 지하실. 정희는 숨을 멈췄다. 서연의 목소리가 더 얇아졌다. 안 보려고 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거기 저랑 똑같은 옷이 걸려 있었어요. 제 머리 모양처럼 가발도. 정희는 순간 눈앞이 핑 돌았다. 자기가 본 게 환각이 아니었다. 서연도 봤다. 그리고 그걸 말하지 못해 여기까지 왔다. 서연은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남편이 그 앞에서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더라고요. 녹음된 제 목소리를 틀고. 정희는 이제 더 이상 부부싸움이나 스트레스로 치부할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다. 이건 경계선을 넘었다. 이미 넘어버렸다. 정희는 최대한 차분히 물었다. 민수는 너한테 손 뗀 적 있어? 서연은 잠깐 멈칫했다. 그 멈칫이 이미 답 같았다. 서연은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다. 아직은요. 그리고 덧붙였다. 근데 가끔 약 냄새가 났어요. 남편 손에서. 그리고 제가 잠들면 더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는 소리를 들었다. 지하실에서 들리던 약병 소리. 조금만이라는 속삭임. 그게 마네킹에게만 향한 말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정희는 서연 앞에 앉아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손바닥이 보이게. 숨기지 않게. 서연아. 정희는 최대한 단단한 목소리를 냈다. 너 혼자 버티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같이 할게.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갛게 젖어 있었는데도 그 안에 살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그 의지가 정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근데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다치면.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 정희는 한 단어씩 정확히 말했다. 무작정 문 열고 들이받으면 민수는 더 위험해져. 우리는 증거랑 출구를 먼저 만들어야 해.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정희를 봤다. 증거요? 정희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내가 오늘 문틈으로 봤다. 완전히. 모니터도 내 목소리도. 정희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말해야 했다. 서연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해줘야 했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놀라서가 아니라 드디어 이해받았다는 안도 때문이었다. 정희는 서연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던 척해. 민수가 눈치채면 바로 잠그고 숨기고 더 세게 통제할 거야.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집을 비우는 날 그때 우리가 움직이자.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끄덕임 끝에 아주 작은 질문이 붙었다. 어머니 그럼 남편은? 서연은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그 말의 끝에는 신고가 있고 이혼이 있고 파멸이 있고 무엇보다 공포가 있었다. 정희는 서연을 똑바로 봤다. 민수는 내 아들이야.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멈춰야 해. 내가 못 멈추면 세상이 멈출 거고 그때는 더 끔찍해진다. 부엌 어딘가에서 시계가 똑딱거렸다. 정희는 그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민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집. 그 집에서 두 여자가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는 순간. 그때 현관문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딸깍.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정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표정, 평소처럼. 정희는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부터 연기는 우리가 하는 거야. 현관에서 발소리가 뚜벅뚜벅 가까워지자 정희는 서연의 손등을 한 번 더 꾹 눌렀다. 서연도 그 압력에 맞춰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다. 둘 다 평소를 꺼내야 했다. 지금 당장. 부엌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다. 바깥 추위가 묻은 공기가 한 줄기 들어오더니 곧바로 문이 닫혔다. 서연이 왔네. 민수는 웃었다. 그 웃음은 매끈했다. 오늘 하루에 맞춰 다듬어 놓은 얼굴 같았다. 서연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아주 천천히 내렸다. 응, 엄마가 걱정하셔서 일찍 왔어.
목소리는 최대한 가볍게. 너무 가볍지 않게. 정희도 한 박자 늦춰 말을 얹었다. 그래, 길 미끄럽다더라. 괜히 늦게 다니다 넘어지면 큰일이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을 한번 훑었다. 그 눈길이 밥상을 보는 것인지 사람들의 간격을 보는 것인지 정희는 이제 구분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정희는 웃었다. 그냥 오래 산 사람이 하는 괜찮다는 웃음처럼. 민수는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다. 저녁 뭐 먹어요? 아까 정희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 똑같이 말해놓고도 본인은 처음 묻는 척했다. 정희는 그게 더 섬뜩했다. 사람이 말을 복붙하듯 반복할 때 그건 감정이 아니라 패턴이기 때문이다. 국 끓여야지. 정희는 일부러 상냥하게 말했다. 너 좋아하는 김치국. 민수는 좋죠 하고 대답하면서도 휴대폰 화면을 슬쩍 확인했다. 서연은 그걸 보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정희는 봤다. 민수의 엄지손가락이 알림이 오기 전부터 화면을 쓸어내리고 있었다. 부엌은 잠깐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 냄비에 물이 끓고 김치통 뚜껑이 열리고 도마 위에 파가 놓이고 사람이 살면 나는 소리들이었다. 그런데 정희는 그 소리들 사이로 다른 소리를 들었다. 민수의 호흡. 조용한 척하지만 일정하지 않은 호흡. 숨을 고르게 쉬는 사람의 숨이 아니었다. 민수는 팔을 썰겠다고 나섰다. 칼을 잡는 손이 꽤 능숙했다. 정희는 그 손을 보면서 문득 지하실에서 봤던 손이 떠올랐다. 저 손으로 어디까지 했을까? 서연아. 민수가 칼질을 하며 말했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내일도 친정가?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다. 정희는 그 멈춤이 너무 커 보였다. 서연은 바로 웃음을 끼워 넣었다. 아니, 내일은 집에 있을 거야. 서연이 말했다. 왜? 뭐 할 거 있어? 민수는 칼끝을 도마에 톡톡 두드리며 웃었다. 그냥. 일정 알아두려고. 일정. 정희는 숟가락을 정리하던 손끝이 차갑게 식는 걸 느꼈다. 일정은 부부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단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 단어가 열쇠였다. 정희는 일부러 말을 끊어냈다. 나 국 끓는 동안 반찬 좀 꺼내야겠다. 정희가 냉장고 앞에 서자 민수의 시선이 뒤통수에 꽂히는 느낌이 들었다. 정희는 그 시선을 알아도 알아차린 티를 내지 않았다. 티를 내는 순간 게임이 시작된다. 지금은 시작하면 안 됐다. 저녁은 생각보다 평온하게 흘러갔다. 민수는 밥을 잘 먹었고 서연은 웃는 척을 했고 정희는 반찬을 더 떠주는 척을 했다. 세 사람의 대화는 빈틈없이 일상으로 채워졌다. 회사엔 별일 없고 정희가 물으면 네, 뭐 똑같죠. 민수는 그렇게 답했다. 서연이 요즘 어머니 김치가 더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 민수는 그러니까 내가 엄마 김치를 못 끊치라고 웃었다. 정희는 그 웃음 속에서 자꾸 지하실의 빛이 반짝거렸다. 그래서 일부러 젓가락을 한번 떨어뜨렸다. 덜렁대는 엄마 역할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 내가 또 이러지. 정희가 웃자 민수도 같이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 끝에서 민수의 눈이 아주 잠깐 정희의 손을 살폈다. 정희는 그 시선을 느끼며 속으로 말했다. 그래. 난 덜렁대. 넌 그렇게 생각해. 밤이 되자 서연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정희는 일부러 설거지를 길게 했다. 물소리를 크게. 집안에 소리가 있어야 마음이 덜 흔들릴 것 같아서.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았다. 화면은 떠들썩한 예능인데 민수의 얼굴은 그 소리와 전혀 맞지 않았다. 그는 웃어야 할 타이밍에도 웃지 않았고 웃지 않아도 될 타이밍에 웃었다. 마치 원본을 보면서 따라하는 사람처럼. 정희는 접시를 닦다가 싱크대 옆에 놓인 민수의 폰을 봤다. 민수는 소파에 두고 왔는데 폰이 진동을 울렸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이 떴다가 사라졌다.
정희는 모른 척했다. 보는 순간 들킨다. 정희는 접시를 닦는 손놀림만 더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한참 후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일어나서 조용히 지하실 쪽으로 걸어갔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그 순간 민수는 뒤를 돌아볼 것 같았다. 정희는 물소리에 모든 감정을 숨겼다. 딸깍. 열쇠 소리가 났다. 정희는 접시를 놓칠 뻔했지만 손에 힘을 더 주었다. 그 다음은 덧자물쇠 소리. 그리고 문이 열리며 올라오는 그 냄새. 그 냄새가 부엌까지는 오지 않는데도 정희는 이미 코끝에서 느끼는 것 같았다. 민수가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이번엔 완전히, 아주 완전히 닫혔다. 정희는 그제야 설거지 물을 잠갔다. 주방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정희는 그 조용함이 너무 커서 귀가 아플 지경이었다. 정희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서연의 방문 앞에 섰다.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2번. 짧게. 약속한 신호처럼. 문이 아주 조금 열렸다. 서연의 얼굴이 틈 사이로 보였다. 눈이 이미 젖어 있었다. 서연은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 정희를 바라봤다. 정희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다. 내려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그 순간 며느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이 신호를 반복해서 견뎠는지 상상됐다. 며느리 없을 때만 내려가는 아들.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규칙이었다. 정희는 서연의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문틈 밖이었다. 괜히 스킨십을 하면 민수가 눈치챌 수도 있었다. 그래서 정희는 잡지 않고 대신 말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 숨만 쉬어. 정희는 그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서연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우리 언제 나가요? 정희는 잠깐 멈췄다. 지금 당장이라고 말하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현실은 위험해진다. 정희는 오늘 하루 동안 민수의 눈을 너무 많이 봤다. 민수는 이미 누가 자기 세계에 손을 댔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다. 정희는 서연을 똑바로 봤다. 내일. 단어 하나에 힘을 실었다. 내일 아침 민수가 회사 나가면 그때 잠깐 짐 챙겨서 나가자. 그리고 친정으로 가든 내 친구 집으로 가든 먼저 안전한 곳. 서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떨어졌다. 이번엔 공포라기보다 탈출이 현실이 되는 순간의 눈물 같았다. 정희는 서연이 더 말하기 전에 문을 조용히 닫아줬다. 닫히는 소리도 최소로. 그리고 거실로 걸어가 소파에 앉았다. TV는 꺼져 있었다. 민수가 내려가기 전에 꺼버린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꺼진 건지 모를 정도로 조용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때였다. 지하실 쪽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 그 목소리는 분명 녹음이었다. 하지만 녹음이 이렇게 사람을 찌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생생했다. 정희는 손가락으로 소파 쿠션을 꾹 눌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씩 체크했다. 내일 아침. 민수 출근. 짐 최소. 연락처. 증거. 그런데 증거라는 단어에서 정희는 다시 멈췄다. 증거를 확보하려면 지하실을 다시 봐야 한다. 그걸 정희가 할 수 있을까? 정희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발소리조차 조심해서. 그리고 지하실 문 앞까지 갔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바로 떼었다. 잠겨있다. 당연히. 정희는 문에 귀를 댔다. 안쪽에서 무언가를 클릭하는 소리, 파일을 넘기는 소리, 아주 작은 웃음소리. 민수 혼잣말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아니야, 그 표정 말고. 다시. 이번엔 잘했어. 정희는 눈을 감았다. 가족이 아니라 실험실이었다. 사람을 사람으로 두지 않는 공간.
정희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지만 화면을 켰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서연에게 보낼 메시지를 입력했다. 내일 아침 9시. 신발은 현관에. 짐은 작은 가방 하나. 밖에서 만나자. 보내기 버튼에 손가락이 얹힌 순간 정희는 잠깐 망설였다. 이 메시지 하나가 내일을 만들 수도 있고 오늘을 깨트릴 수도 있었다. 그때 지하실 안쪽에서 아주 또렷한 소리가 들렸다. 약병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민수의 낮은 목소리. 조금만 그러면 더 편해져. 정희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정희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았지만 눈은 감지 못했다. 집안의 모든 어둠이 지하실로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 정희는 조용히 속으로 말했다. 내일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만약 문을 열어야만 한다면 그때는 내가 열겠다. 새벽은 원래 조용해야 하는데 그날 새벽은 너무 조용했다. 정희는 눈을 감고도 잠들지 못했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눈꺼풀만 내려놓고 있는 느낌이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똑딱똑딱. 그 소리가 마치 괜찮아 하고 묻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 없다 하고 재촉하는 것 같기도 했다. 정희는 이불 속에서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서연에게 보낸 메시지.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잠들었나 아니면 일부러 안 보는 건가. 정희는 그 어떤 경우도 이해가 됐다. 사람은 두려울 때 사실을 확인하는 것조차 무섭다. 그때 복도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는 소리. 양말이 마루를 스치는 소리. 정희는 숨을 멈췄다. 문틈으로 복도 불빛이 아주 희미하게 보였다. 누군가 화장실 불을 켰다 껐는지 순간 빛이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아주 천천히 발소리가 멈췄다. 정희는 이불 안에서 손가락을 꽉 쥐었다. 민수, 혹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 건가? 혹시 내가 깨어있는지 확인하러 온 건가? 정희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몸이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심장은 쿵쿵 뛰고 손바닥에는 땀이 차고 목은 말라서 침이 삼켜지지 않았다. 정희는 더 이상 침대에 있을 수가 없었다. 몸을 일으켰다. 가능한 한 조용히.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가려는 순간 바로 옆 방문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다. 서연의 방이었다. 서연이 고개만 내밀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잠을 못 잔 눈. 정희를 보자 서연은 안도의 숨인지 통증의 숨인지 모를 숨을 한번 내쉬었다. 정희는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쉿.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말없이 아주 느리게 부엌 쪽으로 걸었다. 마치 집이 아니라 남의 집을 걷는 것처럼 조심조심. 부엌에 들어오자 정희는 불을 켜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 불빛만 잠깐 켰다가 바로 닫았다. 빛은 오래 켜두면 눈에 띈다. 민수는 그런 걸 본다. 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읽었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칫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은 게 아니라 서연이 일부러 읽음이 뜨지 않게 미리 알림으로만 보고 있었다. 정희는 그걸 보며 속으로 한숨이 나왔다. 얘도 지금 계속 조심하고 있었구나. 9시에 나가자. 정희가 속삭였다. 민수 회사 나가면 너는 신발 신고 현관 앞에서 기다려. 난 내 짐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갈게. 서연은 침을 삼켰다. 정말 나갈 수 있을까요? 정희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다. 대답을 성급히 하면 그게 희망처럼 들려서 서연이 무너질까봐. 대신 정희는 아주 현실적인 말부터 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나갈 계획이 있다는 걸 민수한테 티내지 않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근데 민수가 아침에 요즘 저를 꼭 확인하듯 봐요. 제가 씻는 소리,
밥 먹는 속도 그런 것도요. 정희는 서연의 말에서 아들의 습관을 더 또렷이 그렸다.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사람을 보는 시선. 그 시선은 사랑의 눈이 아니다. 정희는 서연의 손을 잠깐 잡았다. 이번엔 잡아도 됐다. 새벽이고 소리가 없고 민수는 방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래서 정희가 말했다. 우린 오늘 아침은 더더욱 평소처럼 해야 해. 내가 웃을 필요도 없어. 그냥 평소처럼. 피곤한 사람처럼. 서연은 작은 웃음을 흘릴 뻔하다가 입술을 꽉 다물었다. 저 평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그 말이 정의 가슴을 찔렀다. 평소라는 게 이 집에서 이미 망가졌다는 뜻이니까.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나도. 정희는 서연을 똑바로 봤다. 그래도 흉내내자. 민수가 원하는 연기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연기로. 둘은 부엌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엌 창문 밖으로 아직 밤빛이 남아 있었고 집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그때 위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다. 천천히 열리는 소리. 그리고 발소리. 정희는 서연의 손을 놓고 바로 수도꼭지를 살짝 틀었다. 물소리가 나게. 서연은 반사적으로 찻잔을 꺼내는 척했다. 둘은 훈련된 사람처럼 빠르게 일상의 자세로 돌아갔다. 민수가 부엌 문에 나타났다.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지만 얼굴은 이상할 정도로 말끔했다. 잠에서 덜 깬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이미 준비를 끝낸 사람의 얼굴이었다. 엄마 일찍 일어났네. 민수가 말했다. 정희는 하품을 한번 섞어 대답했다. 나이 먹으면 잠이 없어. 너도 일찍이네. 민수는 서연을 봤다. 서연도 고개를 들었다. 둘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 정희는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서연아, 괜찮아? 민수가 물었다. 말은 다정했지만 질문의 속은 달랐다. 정상 작동하니? 같은 질문. 서연은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응. 그냥 잠을 잘 못 잤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의 얼굴을 아주 짧게 훑었다. 눈, 입꼬리, 손끝. 그리고 정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엄마도 요즘 피곤해 보이던데. 민수는 말하며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다. 정희는 그 우유를 꺼내는 손이 지하실에서 마네킹 턱을 들어 올리던 손과 겹쳐져 보였다. 정희는 그걸 지우려 애쓰며 대답했다. 내가 뭘 피곤하냐? 그냥 날이 추워서 그런가 보다. 민수는 웃었다. 그럼 오늘은 제가 아침 차려줄까요? 정희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민수가 친절을 꺼낼 때는 늘 목적이 있다. 아침을 차려준다, 부엌을 장악한다, 두 사람을 관찰한다. 정희는 곧바로 웃으며 말을 끊었다. 아냐. 내가 뭘 차려. 출근 준비나 해. 너 늦는 거 싫어하잖아. 민수는 잠깐 멈칫했다. 정희는 그 멈칫을 놓치지 않았다. 민수는 내가 주도권을 잡을 기회를 빼앗겼다. 하지만 민수는 바로 다시 미소를 만들었다. 맞다. 나 늦으면 불안해서. 민수는 불안이라는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썼다. 정희는 그 단어가 이제는 변명이 아니라 면허증처럼 느껴졌다. 무슨 행동을 해도 불안해서라는 말 한마디면 넘어가게 만드는 면허. 서연이 토스트를 굽기 위해 빵을 꺼내려는 순간 민수의 손이 서연 손목을 아주 가볍게 잡았다. 정희는 숨을 삼켰다. 손 차가워. 민수가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감시였다. 체온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서연은 웃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손을 뺐다. 난 원래 손이 차가워. 민수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서연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이다. 정희는 그 순간 서연이 지금 얼마나 용기 내고 있는지 알았다. 민수는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말했다. 그래도 장갑 끼고 다녀. 감기 걸리면 귀찮아. 귀찮아.
정희는 그 단어에서 민수의 속마음을 봤다. 서연이 아프면 걱정이 아니라 통제가 어려워지니 귀찮은 거다. 아침 식사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느낌이었다. 정희는 김치국을 데웠고 서연은 토스트를 접시에 놓았고 민수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대신 보는 시간이 길었다. 민수는 밥을 먹다 말고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아, 오늘은 집에 있지? 정희는 숟가락을 들던 손끝이 멈칫했다. 서연도 아주 작게 숨을 들이켰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집에 있을 거야. 민수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민수는 오늘 출근을 하긴 하겠지만 완전히 나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중간에 돌아오거나 확인하거나 누군가를 시켜볼 수도 있다. 정희는 더 단단해졌다. 우린 더 빠르게, 더 조용하게 나가야 한다. 민수가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오늘 일찍 나갈게. 민수가 말했다. 회의가 좀 있어. 정희는 억지로 그래, 다녀와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민수의 출근 시간, 엘리베이터 소리, 현관 잠금 소리 모든 걸. 민수가 현관에서 코트를 입고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현관문 잠금 장치가 돌아갔다. 딸깍, 딸깍.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 하나를 일부러 천천히 했다. 민수가 진짜로 나갔는지 아니면 다시 들어올지 그 미세한 차이를 듣기 위해. 잠시 후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 정희는 서연과 눈을 마주쳤다. 서연은 입술을 떨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서연은 미리 준비해둔 작은 가방을 들었다. 정희도 자기 가방을 들었다. 둘은 현관으로 갔다. 정희가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정희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오늘은 집에 누가 와요? 아까 부엌에서 엄마 표정이 이상했어. 정희는 화면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서연도 그 화면을 보고 얼굴이 새하얘졌다. 정희는 그 메시지를 바로 지웠다. 지우는 손이 떨렸다. 그리고 아주 낮게 거의 숨처럼 말했다. 민수가 이미 알아차린다. 정희는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문을 열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문을 열면 민수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시작된다. 정희는 서연을 돌아봤다. 서연은 울 것 같은 얼굴로 그래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발을 내딛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딩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딩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원래 반가운 소리여야 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이웃, 택배, 퇴근. 그런데 그날은 그 소리가 덫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정희는 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그대로 굳었다. 서연도 가방끈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다. 둘은 동시에 숨을 아주 얇게 만들었다. 복도는 길었다. 길어서 더 무서웠다. 먼 곳에서 열리는 문은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든 도망갈 시간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였다. 그 시간 동안 상상은 끝까지 달려가고 몸은 굳어버린다. 엘리베이터 안쪽에서 발소리가 한 번, 또박. 그리고 바퀴 굴러가는 소리. 캐리어 같은, 손수레 같은 무언가를 끌고 나오는 소리. 정희는 귀로 먼저 판단했다. 민수는 저런 소리를 내면서 다니지 않아. 민수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소리를 관리하는 사람. 그렇다면 민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정희는 바로 안심하지 못했다. 민수는 조용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위험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소리를 내지 않는 대신 다른 소리를 불러오기도 한다. 사람을 시키는 방식으로. 정희는 서연에게 아주 낮게 속삭였다. 여기서 움직이면 보여.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이미 젖어 있었다. 여기서 멈추면 잡히고 움직이면 들키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얼굴이었다. 복도 끝에서 나온 사람은 택배기사였다. 큰 상자를 하나 끌고 작은 상자 몇 개를 옆구리에 낀 채로 모자를 눌러쓴 채 주변을 둘러봤다. 정희의 심장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민수가 아니었다. 적어도 겉모습은. 택배기사는 주머니에서 송장을 꺼내더니 복도 벽에 붙은 호수를 확인했다. 그리고 천천히 정인의 집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정인은 그 순간 다시 숨이 막혔다. 왜 하필 우리 쪽으로? 정인은 서연 손목을 아주 살짝 잡았다. 손목을 당기지 않고 그냥 지금 숨 쉬어라는 신호처럼. 서연의 시선이 정희에게 왔다. 정희는 입술만 움직였다. 스스로 나가면 택배기사 눈에 띄어. 근데 안 나가면 민수가 곧 올 수도 있어. 서연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를 묻는 흔들림이었다. 택배기사가 가까워졌다. 가까워질수록 상자에서 나는 테이프 냄새,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들어왔다. 정희는 그 냄새에서 이상하게도 지하실 냄새가 떠올랐다. 새 비닐, 새 장비, 새로 들여온 물건 냄새. 민수는 늘 새 것을 좋아했다. 새 장치, 새 규칙, 새 표정. 택배기사가 멈춰 선 곳은 정인의 집 바로 옆집이었다. 정인은 그제야 숨을 아주 조금 내쉬었다. 1203호. 택배기사가 중얼거리며 벨을 눌렀다. 딩동. 정인은 그 소리에 거의 반사적으로 몸이 움찔했다. 서연도 같이 움찔했다. 그 움찔이 너무 컸다. 누가 봐도 숨는 사람의 반응이었다. 정인은 재빨리 몸을 더 안쪽으로 숨겼다. 현관문 뒤쪽, 벽 그림자 아래. 서연도 같이 물러섰다. 두 사람은 문이 열리면 바로 들킬 거리였다. 옆집 문이 열렸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네네. 이웃의 얼굴이 잠깐 보이고 택배 상자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엘리베이터도 닫히고 택배기사도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 정희는 그제야 서연을 돌아봤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지금 가요? 서연의 눈이 그렇게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타이밍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정희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추웠다. 그런데 그 추위가 오히려 살 것 같았다. 집안의 공기보다 훨씬 정직한 공기라서. 정희는 한 발 내딛었다. 서연도 따라 나오려는 순간 정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서연의 눈이 정의 주머니로 꽂혔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 지금 꺼내는 순간 그 화면 빛이 복도에서 반짝이면 눈에 띈다. 그런데 진동이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또 한 번. 연달아. 정희는 속으로 욕이 나왔다. 민수야. 정희는 결국 휴대폰을 손바닥으로 꽉 쥐어 진동을 눌러버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계단. 정희는 말끝을 거의 숨으로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말고 계단으로.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은 복도를 오른쪽으로 틀었다. 계단문은 엘리베이터 반대편 끝쪽에 있었다. 발소리를 최대한 줄였다. 정희는 신발 밑창이 마루를 긁지 않게 발을 끌지 않고 놓는 방식으로 걸었다. 서연도 그걸 따라했다. 계단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손잡이를 잡고 잠깐 멈췄다. 이 문은 무거웠다. 열 때 철컥 소리가 크게 난다. 그 소리를 민수가 들으면 정희는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천천히 힘을 주었다. 철컥. 소리가 났다. 당연히 났다. 그럼에도 정희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다. 문을 살짝 열어 안을 보니 계단은 텅 비어 있었다. 정희는 서연을 먼저 들여보냈다. 서연은 가방을 안쪽으로 들고 몸을 좁혀 들어갔다.
정희도 들어가며 문을 최대한 조심히 닫으려 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이 눌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깍. 작고 단단한 소리. 정희는 온몸이 굳었다. 그 소리는 방금 전에 택배 기사가 떠난 이후엔 나지 않아야 했다. 누군가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부른 것이다. 서연도 멈췄다. 계단 안의 공기까지 얼어붙었다. 정희는 문틈으로 복도를 바라봤다. 멀리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실루엣만 보였는데도 정희는 단번에 알아봤다. 민수였다. 민수는 코트를 입지 않았다. 방금 출근한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나온 사람의 모습이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시선은 정확히 정희네 집 현관이 아니라 계단문 쪽을 향하고 있었다. 정희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걸 느꼈다. 우릴 봤다. 정확히는 보려고 온 것이다. 민수는 처음부터 이쪽을 보고 있었다. 민수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아주 천천히 웃었다. 입꼬리만 올라갔다. 눈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민수의 손가락이 휴대폰 화면을 톡 건드렸다. 정희의 휴대폰이 손바닥 안에서 다시 진동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희는 입술이 말라붙어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민수는 멀리서도 들릴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엄마. 그 목소리가 계단 안으로 스며들었다. 계단은 울림이 큰 공간이라 한마디가 더 크게 퍼졌다. 어디 가요? 정희는 즉시 문을 닫았다. 꽉. 이번엔 조심할 수가 없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계단에 크게 울렸다. 서연이 정의 팔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어머니. 정희는 서연의 손을 꼭 잡고 계단 아래쪽으로 몸을 숙였다. 계단은 아래로 내려가는 쪽이 어두웠다. 빛이 적을수록 숨을 수 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더 어두운 쪽을 택했다. 그런데 위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민수는 세게 두드리지 않았다. 그게 더 무서웠다. 세게 두드리면 분노인데 지금은 확신이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열어봐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는 순간 목소리가 떨릴 것이다. 떨리는 목소리는 민수에게 맞다는 확신을 준다. 서연이 눈물 맺힌 얼굴로 속삭였다. 저 숨이. 정희는 서연 어깨를 끌어안듯 가까이 붙였다. 숨 쉬어. 짧게. 들키면 안 돼. 정희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1층 현관. 그곳엔 경비실이 있다. 사람이 있다. 하지만 민수가 먼저 내려가서 막으면 민수는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이 집, 이 아파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안다. 정희는 집 안뿐 아니라 집 밖에서도 민수가 자신들의 동선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위에서 문고리가 흔들렸다. 철컥 철컥. 민수가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 당연히 안 열렸다. 계단문은 밖에서 마음대로 열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잠깐의 정적 뒤 민수가 낮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아, 여기로 숨었네. 정희는 그 말에 등이 얼어붙었다. 숨었다는 걸 확정하는 말. 민수는 지금 질문이 아니라 선언을 하고 있었다. 민수는 한 박자 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엄마, 나 화 안 났어요. 서연이 정의 팔을 더 세게 잡았다. 정희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화 안 났다는 말은 늘 화났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보통 대신이다. 민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냥 엄마가 뭘 걱정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잠깐 멈추고 엄마는 항상 걱정하잖아.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정희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았다. 민수의 도움은 늘 사람을 자기 세계 안으로 다시 넣는 방식이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뜨며 결심했다. 여기서 더 시간을 끌면 민수는 다른 길을 찾는다. 경비실로 내려가서 기다리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막거나
심지어 서연 친정에 연락할 수도 있다. 민수는 이미 서연의 일정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정희는 서연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내가 먼저 내려가서 경비실로 뛰어갈게. 너는 내 뒤에서 바로 따라와. 절대 멈추지 마. 서연은 눈이 흔들렸다. 근데 민수 씨가. 정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마. 움직여야 살아. 정희는 계단 아래를 바라봤다. 아래쪽은 어두웠고 층 표시등만 희미하게 빛났다. 정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위에서 민수가 말했다.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게 가까워졌다. 엄마는 거짓말하면 표정이 바뀌더라. 정희는 발이 잠깐 멈췄다. 그 말은 위협이 아니라 관찰 결과였다. 민수는 이미 정희의 표정을, 반응을, 호흡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엄마, 지금 내려가면 나도 내려가요. 정희는 이를 악물었다. 서연 손을 더 꽉 잡고 계단 아래로 한 칸 내려갔다. 2칸, 3칸.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민수도 계단문을 포기하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던 손이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소리. 민수는 복도로 나가서 다른 계단을 찾는 건가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건가. 정희는 선택을 해야 했다. 지금 내려가면 민수가 아래에서 막을 수도 있다. 지금 멈추면 민수가 위에서 잡을 수도 있다. 정희는 결국 가장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달리기로 했다. 사람이 있는 곳만이 민수의 세계를 잠깐 끊을 수 있다. 정희는 서연에게 말했다. 뛰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빠르게. 그때 위쪽에서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렸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 윙하고 내려가는 소리. 정희는 알았다. 민수는 둘 중 하나를 택한 게 아니었다. 둘 다였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계단에서 잡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면 1층에서 맞고. 정희는 숨이 찢어질 것 같았다. 서연은 거의 울먹이며 발을 굴렀다. 정희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괜찮아. 1층엔 사람이 있어. 민수도 사람 앞에서는. 말끝이 흐려졌다. 정희는 자신이 왜 말을 멈췄는지 스스로도 알았다. 민수는 사람 앞에서 정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게 민수의 가장 큰 무기였다. 계단 아래로 내려갈수록 정희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남았다. 문을 나가는 게 끝이 아니다. 이건 시작이다. 그리고 1층이 가까워질수록 정희는 더 단단해졌다. 서연을 살려야 한다. 내가 끝까지 앞에 서야 한다. 정희는 마지막 몇 계단을 거의 뛰어내리듯 내려가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다시 되뇌었다. 이번엔 덮지 않는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숨이 목구멍에서 긁혔다. 정희는 몇 번이나 발을 헛디뎌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는 순간 잡힌다. 잡히면 끝이다. 그 단순한 사실이 몸을 움직이게 했다. 서연은 뒤에서 따라오면서도 소리를 최대한 죽이려 했다. 그게 더 위험했다. 사람은 공포에 익숙해지면 달릴 때도 소리를 줄이려 한다. 정희는 그런 서연이 안타까웠고 동시에 화가 났다. 이 집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숨 쉬어. 크게. 정희가 한번 뒤를 돌아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이미 눈물로 흐릿했다. 1층 표시등이 보이기 시작했다. 1F. 그 두 글자가 이렇게 반가운 날이 있을 줄 몰랐다. 정희는 문득 웃음이 나올 뻔했다. 사람은 정말 이상하다. 살고 싶을 때 가장 사소한 것에 매달린다. 철문이 눈앞에 왔다. 계단 끝에 출입문. 정희는 손잡이를 잡고 그대로 밀었다. 철컥. 문이 열리며 로비의 공기와 빛이 한꺼번에 들어왔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그 순간 정희는 오히려 마음이 좀 놓였다. 밝음은 숨기기 어렵다.
하지만 밝음은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정희는 서연을 끌듯이 로비로 데리고 나왔다. 서연은 한 손으로 가방끈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자기 가슴을 눌렀다. 숨이 너무 가빠서 말이 안 나오는 얼굴이었다. 경비실. 정희는 짧게 말했다. 그리고 로비 오른쪽 유리창 너머 경비실로 방향을 틀었다. 그때 로비 반대편에서 딩하는 소리가 났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는 소리였다. 정희는 등골이 굳었다. 너무 빠르다. 민수가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뜻이다. 아니면 민수가 부른 누군가가. 정희는 서연의 팔을 한 번 더 당겼다. 고개 숙여. 서연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정희는 그 모습이 너무 슬퍼서 속이 뒤집혔다. 숨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의 자세. 경비실 창문 앞까지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정희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아저씨 저 도와주세요. 말이 나오자마자 목이 떨렸다. 정희는 그 떨림이 싫어서 이를 악물었다. 지금 우리 집 아들이. 정희는 아들이라는 단어에서 잠깐 멈칫했다. 아들이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자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멈추면 안 됐다. 지금 저희가 집에서 나가야 해요. 그리고 정희는 손을 들어 서연을 가리켰다. 이 애가 위험해요. 경비 아저씨의 표정이 바뀌었다. 처음엔 당황, 그 다음엔 상황 파악, 그리고 마지막엔 개입해야 하는가라는 망설임. 그 망설임은 짧았지만 정희에겐 너무 길었다. 정희는 바로 말을 더 얹었다. 지금 당장 경찰 불러주세요. 제발. 정희는 최대한 또렷하게 말했다. 가정폭력이에요. 아니, 아직 손댄 건 아닐 수 있는데 위험해요. 정희는 가정폭력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선택했다. 그 단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틀이다. 설명이 길어지면 그 사이에 민수는 온다. 경비 아저씨는 전화기를 들었다. 예, 잠깐만요. 그가 번호를 누르는 손이 조금 떨렸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철컥. 정희는 숨을 삼켰다. 민수가 나타났다. 코트도 가방도 없었다. 정말로 출근이 아니라 추격이었다. 민수는 로비에 서서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그리고 시선이 정확히 경비실 쪽으로 꽂혔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정희가 가장 싫어하는 그 미소였다. 괜찮아요, 아저씨. 오해예요. 민수가 말하며 경비실 쪽으로 다가왔다. 정희는 순간 서연 앞에 몸을 세웠다. 본능적으로. 아들이 아니라 낯선 남자를 막는 동작처럼. 민수야. 정희는 낮게 말했다. 여기까지 오지 마.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정상인 척하는 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의 걸음. 엄마, 왜 그래? 민수가 말하며 웃었다. 서연이랑 싸웠어. 엄마가 또 오버한 거지. 정희는 그 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알았다. 엄마가 예민하다는 프레임. 며느리는 민감하다는 프레임. 그 사이에서 민수는 침착한 남자가 된다. 경비 아저씨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멈칫했다. 민수의 말에 흔들리는 눈빛. 정희는 그 흔들림이 보였다. 사람들은 겉으로 멀쩡한 사람 말을 믿는다. 정희는 바로 더 크게 말했다. 오해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크게 나갔다. 저 애가 무서워하고 있잖아. 민수가 뭘 하는지 나도 봤어. 민수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정희는 그 흔들림이 들켰다는 흔들림임을 알았다. 민수는 금세 다시 웃음을 만들었다. 엄마. 민수는 한 발 가까이 왔다. 집에서 무슨 얘기 들었어요? 엄마가 뭘 봤다고. 정희는 민수에게서 아주 익숙한 냄새를 맡았다. 약품 냄새. 미세하게 손에서. 정희는 그 냄새 때문에 속이 울렁거렸다. 서연이 뒤에서 아주 작은 소리를 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도움을 청하는 목소리였다. 정희는 더 단단해졌다. 경비 아저씨가 전화를 붙든 채로 말했다. 지금 경찰 연결 중입니다. 목소리가 확실해졌다. 민수의 프레임이 완전히 먹히지 않은 것이다. 민수는 경비 아저씨를 바라보며 더 부드럽게 말했다. 아저씨, 제가 설명할게요. 우리 집 일이에요. 엄마가 요즘 좀. 민수는 정희를 흘끗 보며 말을 이어갔다.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 민수는 또 그 단어를 꺼냈다. 이번엔 정희가 아니라 민수를 위한 단어였다. 엄마가 불안하다는 레이블. 정희는 그 순간 뭔가가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았던 모든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정희는 민수를 똑바로 봤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그래. 내가 불안해. 정희는 숨을 한 번 들이쉬고 말을 박았다. 내가 불안한 건 내가 지하실에서 하는 짓이 정상 아니기 때문이야. 로비 공기가 잠깐 멈췄다. 경비 아저씨도 지나가던 이웃도 민수도. 지하실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갈랐다. 민수의 미소가 아주 잠깐 깨졌다. 정희는 그 깨짐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 틈에 한마디를 더 밀어넣었다. 너 며느리 목소리 녹음해서 반복하고 사람처럼 만든 걸 앉혀놓고 연습했잖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더 또렷해졌다. 그게 사랑이야? 그게 치료야? 서연이 숨을 크게 들이켰다. 울음이 터지려는 숨. 민수는 정희를 바라보며 입술을 아주 천천히 굳혔다. 미소는 사라졌다. 대신 얼굴이 차갑게 정리됐다. 엄마. 민수가 낮게 말했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 그 말이 정희를 더 확신하게 했다. 민수는 오해가 아니라 노출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경비실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 목소리가 들렸고 경비 아저씨가 말했다. 네, 여기 아파트입니다. 지금 가정폭력 신고입니다. 위험합니다. 민수의 눈이 경비 아저씨 손을 향했다. 그 시선이 날카로웠다. 정희는 민수의 다음 행동을 예측했다. 전화기를 빼앗거나 서연을 끌고 가거나. 정희는 서연 손을 꽉 잡고 경비실 유리문 쪽으로 더 붙었다. 사람이 있는 곳. 유리 너머라도. 여기서는 민수도 완벽한 남편 얼굴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민수는 그때 예상과 다른 행동을 했다. 민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이제 다정함이 아니라 포기와 비슷했다. 엄마. 민수가 말했다. 그럼 엄마가 선택한 거네. 정희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선택. 민수는 서연을 바라봤다. 서연은 몸을 움츠렸다. 민수는 아주 낮게 마치 둘만 들으라는 듯 말했다. 서연아. 너도 결국 엄마 편이구나. 서연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나 살고 싶어. 그 한 문장이 로비를 찔렀다. 정희는 서연의 그 말이 너무 오래 걸렸다는 걸 알았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서연은 얼마나 혼자였을까. 민수는 그 말에 잠깐 멈췄다. 정희는 그 찰나에 민수 눈이 아주 흔들리는 걸 봤다. 인간이 남아있는 흔들림인지 계산이 바뀌는 흔들림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민수는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정희는 숨을 삼켰다. 도망가나? 민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뒤돌아 정희를 보며 말했다. 엄마.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경찰 오기 전에 엄마가 그 방 한 번만 더 보면 좋겠어. 정희는 심장이 내려앉았다. 민수는 지금 협박이 아니라 유혹을 하고 있었다. 봐라.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느껴라. 혹은 봐라. 그리고 더 큰 지옥을 확인해라.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민수는 문 안으로 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엄마가 그 방을 보면 엄마도 알게 될 거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경비 아저씨가 정희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지금 올라가면 안 됩니다. 경찰 곧 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머릿속은 이미 지하실로 내려가 있었다. 민수가 왜 저렇게 말했는지, 왜 굳이 한 번만 더 보라고 했는지. 그리고 정희는 깨달았다. 민수는 단순히 숨기는 게 아니다. 자신의 세계를 정당화할 증거를 지하실에 준비해둔 사람이다. 정희는 서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속으로 결심했다. 경찰이 오면 내가 다 말한다. 그리고 지하실 문이 열릴 때, 그 순간 나는 다시는 눈을 돌리지 않는다.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더니 결국 바로 앞에서 멈추는 소리가 났다. 정희는 그 소리에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뻔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제 진짜로 밖이 들어오는 소리라서. 경비 아저씨가 유리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며 손짓했다. 여기입니다. 여기. 서연은 정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정희도 놓지 않았다. 둘의 손이 서로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아직은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였다. 경찰 2명이 로비로 들어오자 공기가 바뀌었다. 제복이라는 것에 힘이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 힘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민수는 겉으로 멀쩡한 사람이다. 그 멀쩡함은 경찰 앞에서도 통할 수 있다. 신고하신 분이. 경찰이 정희를 향해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들었다. 목이 잠겼지만 일부러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금은 떨리면 안 된다. 떨리면 감정적인 엄마가 된다. 민수는 그 프레임을 기다리고 있다. 저요. 정희가 말했다. 그리고 서연을 옆으로 당겨 경찰이 서연 얼굴을 보게 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위험합니다. 경찰의 시선이 서연에게 갔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다. 살고 싶어요. 가해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물었다. 정희는 짧게 대답했다. 올라갔어요. 집으로.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 그 단어가 다시 공기를 갈랐다. 경찰은 서로 짧게 눈을 맞추고 무전기를 잡았다. 대상 세대 확인. 동행 요청. 정희는 서연 손을 더 꽉 잡았다. 서연이 떨고 있었다. 정희는 서연 귀에 아주 낮게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숨을 필요 없어. 그 말은 서연에게가 아니라 정혜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이 길게 느껴졌다. 표시등이 2, 3, 4 올라갈수록 정희의 뱃속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민수가 먼저 올라갔다. 무엇을 숨길 시간은 충분했다. 그 사실이 정희를 미치게 했다. 문 앞에 섰을 때 경찰이 손을 들어 정희를 막았다. 문은 저희가 두드리겠습니다. 정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연은 정혜 등 뒤로 더 숨었다. 그리고 경찰이 벨을 눌렀다. 딩동. 잠깐의 정적. 그 정적이 너무 길었다. 다시 한번 경찰이 노크를 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상대가 조급해지게 만드는 발소리. 철컥. 문이 열렸다. 민수가 서 있었다. 표정은 너무 멀쩡했다. 머리도 정돈돼 있었고 셔츠도 구겨지지 않았다. 마치 아까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집 앞까지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공손하게 말했다. 저희 집이. 정희는 그 공손함이 더 끔찍했다. 민수는 늘 이렇게 정상의 얼굴을 먼저 내밀었다. 경찰이 신분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민수는 놀란 척 눈을 크게 뜨더니 바로 정희를 바라봤다. 엄마. 민수가 낮게 말했다. 이게 뭐예요? 그 한마디에 정희는 확신했다. 민수는 여전히 엄마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엄마라는 단어를 무기로 쓴다. 정희는 민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문 열어.
정희는 경찰이 듣는 앞에서 말했다. 지하실. 민수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내려갔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완벽하지 않게. 지하실은 창고예요. 민수가 말했다. 습해서 위험하니까 안 내려가는 게 좋. 열어. 정희는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경찰이 말했다. 지하실이 있다면 확인하겠습니다. 협조해주세요. 민수는 숨을 한 번 들이마셨다. 그 숨이 아주 얇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말했다. 너무 순순해서 오히려 정희는 더 불안해졌다. 민수는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정희는 그 금속 소리에 위장이 뒤집혔다. 딸랑. 그 소리 하나로 정희는 문틈에서 봤던 빛을 다시 떠올렸다. 지하실 문 앞에 섰다. 민수는 열쇠를 끼우려다 아주 잠깐 멈췄다. 그리고 정희를 봤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진짜로 열 거예요? 정희는 그 질문이 걱정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임을 알아차렸다. 열면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민수는 지금 마지막으로 엄마를 흔든다. 정희는 서연을 돌아봤다. 서연은 두 손으로 자기 가방끈을 붙잡고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고개는 끄덕였다. 정희는 다시 민수를 봤다. 열어. 정희는 아주 짧게 말했다. 내가 보고 내가 말할 거야. 민수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정희는 모른다. 다만 그 흔들림 뒤에 민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요. 민수가 말했다. 보세요. 엄마가 선택한 거니까. 딸깍. 첫 자물쇠. 딸깍. 덧자물쇠. 문이 열리며 아래에서 찬 공기가 훅 올라왔다. 그 냄새 비닐, 금속, 약품. 정희는 코끝이 저려왔다. 경찰이 먼저 아래로 손전등을 비췄다. 빛이 계단 아래로 길게 떨어졌다. 정희는 발을 내딛었다. 한 칸, 두 칸. 서연은 끝까지 올라가 있지 못하고 결국 한 칸 내려왔다.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게 그녀가 낼 수 있는 용기였다. 지하실은 방이었다. 창고가 아니었다. 누군가 살기 위해 만든 공간처럼 너무 정돈돼 있었다. 모니터, 여러 개의 화면, 집 안 곳곳을 비추는 시야, 그리고 방음제처럼 보이는 벽. 정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경찰도 잠시 말을 잃었다. 이게. 경찰 중 한 명이 중얼거렸다. 정희는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거기 있었다. 서연을 닮은 마네킹. 가발. 서연이 자주 입는 색감의 니트. 그리고 마네킹 앞에 놓인 작은 의자. 정희는 그 의자를 보는 순간 무릎이 다시 풀릴 뻔했다. 그 의자에 앉아있던 민수. 혼자 웃고 연습하고 집안을 들여다보던 민수. 정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저걸 봤어요. 정희는 경찰에게 말했다. 문틈으로. 민수는 계단 위에서 조용히 내려왔다. 그는 마치 전시를 안내하는 사람처럼 손바닥을 펴보였다. 보시다시피 별거 없죠?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제가 좀 불안해서. 정리하면서 마음이 안정돼요. 불안. 또 불안. 정희는 갑자기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 단어 하나로 이 방이 정당화될 거라고 믿는 얼굴. 정희는 그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다. 민수는 지금 죄책감이 아니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었다. 경찰이 모니터 옆의 장비들을 살폈다. 카메라 저장 장치, 외장하드, USB, 녹음기. 서연의 목소리가 반복 재생되던 스피커. 그때 한 경찰이 작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라벨이 붙은 약병들이 정렬돼 있었다. 수면제인지 진정제인지 정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약이라는 형태 자체가 정의의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했다. 서연이 계단 위에서 숨을 들이켰다. 숨이 끊어지는 소리.
정희는 뒤돌아 서연을 봤다. 서연의 눈이 약병에 고정돼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목이 갈라지듯 말했다. 그 냄새. 서연은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다. 그 냄새가 남편 손에서 났어요. 정희는 그 한마디가 추측을 증언으로 바꾸는 걸 느꼈다. 민수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아. 목소리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너까지 그러면 나 진짜 끝이야. 서연은 울면서도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냥. 서연은 숨을 떨며 말했다. 내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연습 대상이 아니라. 그 말에 민수의 눈이 흔들렸다. 정희는 그 흔들림에서 처음으로 아들의 얼굴을 봤다. 어린 시절 불안해서 손톱을 물어뜯던 아이. 혼자서도 잘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늘 무너질 듯 하던 아이.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이 방을 만들었다. 그리고 누군가를 이 방에 가둘 수도 있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민수야.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떨리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끊어내기 위해서였다. 엄마가 너를 지킨다고 너무 오래 덮었지. 정희는 한 단어씩 말했다. 근데 이건 덮으면 안 돼. 민수는 입술을 떨었다. 엄마. 그는 정말로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난 그냥 잘하고 싶었어. 서연이랑 행복해지고 싶었어.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희는 인정해줬다. 그 마음을 부정하면 민수는 더 깊게 숨을 테니까. 근데 행복은 사람을 사람으로 둬야 오는 거야. 정희는 숨을 내쉬었다. 사람을 맞추고 연습시키고 기록해서 오는 게 아니야. 경찰이 민수에게 다가갔다. 장비와 저작물 확인을 위해 동행이 필요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민수는 한 번 더 정희를 봤다. 그 눈에 묻어 있었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는 서러움. 그리고 엄마가 나를 멈췄다는 분노. 정희는 그 두 감정을 다 받아낼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었다. 정희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버린 게 아니야. 멈춘 거야. 민수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손목이 잡히는 순간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나 다시 사람 될 수 있어? 정희는 한 번 울컥했지만 끝까지 눈을 돌리지 않았다. 할 수 있어. 정희는 말했다. 근데 먼저 책임져야 해. 그리고 도움받아야 해. 경찰이 민수를 데리고 계단 위로 올라갔다. 민수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정희는 그 발소리를 들으며 이 집 안에서 숨겨진 시간이 끝났다는 걸 느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지하실을 바라봤다. 모니터 속 화면에는 지금도 거실이 찍혀 있었다. 거실은 아무도 없는데도 계속 찍히고 있었다. 정희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는 찍히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살자. 그리고 계단 위 서연의 손이 정혜 쪽으로 내려왔다. 정희는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잡았다. 두 사람은 지하실 문을 나섰다. 문이 뒤에서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이번엔 누군가를 가두는 소리가 아니라 어둠을 끝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며칠이 지나도 정희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숨이 막혔다. 소리를 들으면 놀라고 문이 닫히는 소리엔 몸이 먼저 굳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정희는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았다. 무너지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 버텼기 때문이라는 걸 이제 알았다. 서연은 친정에 머물었다. 정희는 며칠 동안 서연 친정집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낯선 집인데도 그곳은 이상하게 편했다. 모니터가 없고 커튼이 내려오지 않고 숨이 걸리지 않는 집이라서. 어느 오후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민수 씨는? 정희는 그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피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모른 척은 정희가 가장 잘하던 일이었다. 조사받는 중이야. 정희가 말했다. 그리고 치료도 같이. 정희는 치료라는 단어를 일부러 고르며 말했다.
민수의 변명에 쓰였던 그 단어를 이제는 진짜 의미로 바꾸고 싶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끄덕임엔 슬픔도 있었고 죄책감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다. 정희는 그 복잡함을 이해했다. 사랑했던 사람이 무서워지는 경험은 단순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정희는 서연에게 말했다.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내가 한 건 배신이 아니야. 생존이야. 서연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다. 조용히 크게. 처음으로 숨겨야 하는 울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울음처럼 울었다. 정희는 그 울음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떤 날은 충분하니까.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밖으로 나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다. 겨울 공기가 차가웠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추워서 문 닫아라 커튼 내려라 했을 공기였다. 지금은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희를 현실로 붙잡아줬다. 정희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다. 예전에 정희는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많은 걸 삼켰다. 그땐 그것이 사랑이라 믿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은 사람을 살게 해야 한다. 사람을 조용히 죽여가는 방식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알았다. 다음 주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혼자였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그 냄새 속에 여전히 약품의 잔향이 남아있는 것 같아 정희는 잠깐 멈칫했다. 하지만 정희는 들어갔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정희는 거실 커튼을 확 열었다. 겨울빛이 집 안으로 쏟아졌다. 먼지가 공중에 떠올랐고 그 먼지마저도 정희에게는 정상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지하실 문 앞에 섰다. 문은 경찰이 다녀간 뒤로 임시 봉인이 되어 있었다. 테이프가 붙어 있고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정희는 한참 그 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문 예전엔 내가 닫았지. 근데 이제는 닫는 게 다가 아니야.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오래된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경찰이 남겨둔 봉인 때문에 당장 열 수는 없었지만 정희는 그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금속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희는 그 차가움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걸 다시는 비밀로 두지 않겠다. 그날 저녁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오늘은 좀 숨이 쉬어져요. 정희는 그 문장을 읽고 답장을 짧게 보냈다. 그래. 숨 쉬자. 우리.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밥을 지었다. 쌀 씻는 소리, 물 끓는 소리, 냄비 뚜껑 소리. 일상이었다. 그 일상이 다시 돌아온 게 정희는 무엇보다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정희는 식탁에 두 사람 몫의 수저를 놓았다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하나를 다시 넣었다. 아직은 혼자 먹어야 하는 저녁도 있다. 정희는 수저를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은 덮는 게 아니야. 사랑은 멈추게 하는 거야. 그때 창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듣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예전엔 시끄럽다고 했을 소리였다. 지금은 살아있다는 소리였다. 정희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커튼도 내리지 않았다. 빛이 집안에 그대로 머물렀다.